손님, 그거 우리 엄마 브로치랑 똑같아요. 강도연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청년은 도연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둘뿐인 브로치였어요. 하나는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에게 줬고, 하나는 지금 자신의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말했어요. 엄마가 똑같은 브로치를 가지고 있다고. 어찌된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그 온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또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스며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우산도 없이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온 길이었어요. 비서가 차를 준비했지만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숫자로 가득한 서류들, 끝없는 회의, 그 모든 게 오늘따라 숨막혔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그녀와 함께 걷던 골목이었죠. 지금은 재개발로 모든 게 바뀌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문득 하온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엔 칼국수를 먹자고 했던 그녀였어요. 좁은 방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후루룩 국물을 마시던 시절. 가난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양복 앞주머니로 갔습니다. 작은 브로치가 손끝에 닿았어요. 붉은 루비가 박힌 날개 모양의 브로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개깃에 박힌 루비는 심장처럼 따뜻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자 작은 칼국수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도화 칼국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화. 그 이름이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자식 낳으면 이름 도화라고 짓자. 당신 이름과 내 이름에서 한 자씩 떼어서. 좁은 방에서 하온의 배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좋아요. 도화. 참 예쁜 이름이네요. 도연은 간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도연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양복을 벗어 옆에 걸치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허름한 식당에 앉아 있다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청년이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잠시만요. 청년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따뜻한 국물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청년이 주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저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펄펄 올라오는 하얀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온이 끓여주던 그 맛이 났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청년이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양복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는 양복 앞주머니에 달린 브로치를 보고 있었어요.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님, 청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도연은 칼국수를 먹다 멈춰섰습니다. 청년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브로치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 브로치요. 날개 모양의 셋째 날개깃에 붉은 루비가 박힌 거 맞죠? 청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엄마 브로치랑 똑같아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신 브로치요.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정말 똑같아요. 특히 저 셋째 날개 긴 루비. 보통 브로치는 끝에 포인트를 주는데 우리 엄마 브로치는 셋째 깃에 있거든요. 청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그 브로치를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단 하루도 몸에서 떼신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요.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엄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지. 그래서 미리 하나 더 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도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번은 엄마 몰래 브로치를 들고 액세서리 가게에도 가봤어요. 똑같은 걸 하나 더 사려고요. 근데 거기서도 다른 곳에서도 전부 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수제품이라 똑같은 걸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청년이 도연의 브로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달고 계신 그게 정말 너무 똑같아서요. 혹시 어디서 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청년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짓눌렀어요. 물어야 했습니다. 청년의 엄마가 누구인지, 그 브로치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하지만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선물 받은 거라서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분명 하오는 그때 아이를. 손님?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도연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칼국수도 거의 안 드셨는데. 됐습니다. 잘 먹었어요. 도연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양복을 집어들고 가게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숨을 막았어요. 손은 저절로 브로치를 움켜쥐었습니다. 도연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화칼국수라는 간판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 안의 청년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온을 닮은 그 눈빛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왜 셋째 날개깃에 루비를 박았냐고? 셋째 날개깃이 심장에 가장 가깝거든. 하온에게 브로치를 선물하며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도연이 말했습니다. 상무가 당황한 표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브로치랑 똑같아요. 청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무의식 중에 가슴팍으로 갔습니다. 브로치가 있어야 할 자리. 오늘 아침 서둘러 나오느라 착용하지 못한 자리였죠. 회장님? 기획이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두세 시간은 좋게 걸릴 안건이었습니다. 자료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검토 후 연락하겠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가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붉은 루비가 빛났습니다. 날개 모양의 브로치, 셋째 날개깃에 박힌 루비 한 알. 도연은 브로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무게였습니다. 단 하루도 몸에서 떼신 적이 없을 정도로요. 청년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하온이 정말 이 브로치를 간직하고 있었다면,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루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빛이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브로치를 만들던 그날, 도연은 밤을 새워가며 금속을 다듬었습니다. 날개의 곡선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어요. 루비를 어디에 박을지 고민하다가 셋째 날개깃을 골랐습니다. 왜 셋째 날개깃이야? 하온이 물었었죠.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온은 웃으며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어요. 루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참 예뻐요. 이 세상에 이런 브로치는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만든 건데. 너랑 나. 세상에 단 둘뿐이야. 하온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도연은 브로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어요. 아이는 없어졌다고. 병원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온은 떠났고 편지를 남겼었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편지. 하지만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온을 닮은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엄마가 소중히 여긴다던 그 브로치.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이. 비서가 다가왔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급한 일 아니면 내일 처리합시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브로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루비가 희미한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도연은 루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어요. 하온아.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너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도연은 브로치를 가슴에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루비만은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도연은 어둠 속에 앉은 채
브로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칼국수집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도아는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어머니가 계신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였어요. 오후에 만났던 손님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브로치를 단 중년 남자, 칼국수를 거의 먹지 못하고 황급히 나갔던 모습,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꽃집이 보였어요. 하온꽃집이라는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꽃집 옆 계단을 올라 2층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온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어요. 그래, 왔구나. 밥은 먹었니? 가게에서 먹었어요. 도아는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여전히 가슴에 브로치를 달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언제나 몸에 지니고 계셨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자 하온이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도 손님 많았니? 네, 비가 와서 그런지 저녁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도아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온은 아들 옆에 앉아 자신의 차를 들었어요.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도아가 말했습니다. 하온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어요. 저녁 때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비를 많이 맞고 오셨더라고요. 양복 입으신 걸 보니 회사 다니시는 분 같았어요. 도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봤어요. 그분이 엄마랑 똑같은 브로치를 달고 계셨어요. 찻잔을 쥔 하온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거였겠지. 하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날개 모양도 같고 무엇보다 도아가 어머니의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브로치처럼 가운데쯤에 붉은 보석이 있었어요. 이렇게 특이한 위치에 박은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어요.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차가 조금 넘쳐 손등에 떨어졌어요. 뜨거웠을 텐데 하온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 괜찮으세요? 도아가 휴지를 꺼내 어머니의 손을 닦아줬습니다. 하온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냥. 하온은 찻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니? 하온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칼국수를 거의 안 드시고 가셨어요. 도아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브로치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분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황급히 나가셨어요. 하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꺼냈니? 엄마, 전에 그 브로치 잠깐 잃어버리신 줄 알았을 때 기억나요? 도아가 말했습니다. 가게 뒤집고 집 안 전부 찾아보시고 결국 세탁소에 맡긴 옷에 달려있던 거였지만요. 그때 엄마 얼굴이 너무 창백하셔서 제가 놀랐어요. 하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브로치가 보이지 않았을 때의 그 공황 상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던 그 순간. 그래서 생각했어요. 똑같은 걸 하나 더 마련해 드려야겠다고요. 도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그 손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디서 구하셨냐고요? 그런데 도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물 받으신 거라서 모르신대요. 하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선물 받은 거 맞죠? 그 브로치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언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온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피곤하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하온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도아가 부축하려 했지만 하온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다리가 좀 저린 것 같아. 하온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풀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에 손이 갔습니다. 브로치를 움켜쥐었어요.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이 브로치를 몸에서 떼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때도, 일할 때도, 아플 때도 이것만이 도연과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어요. 이것만이 그가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같은 브로치를 아직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니. 자신이 미웠을 텐데, 기억에서 떠오르는 것도 싫었을 텐데. 하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도아가 들을까봐 입술을 깨물었어요. 브로치를 떼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루비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하온은 브로치를 이마에 대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만 새어나왔어요. 3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서재에 불려갔어요. 아버지 강윤석 회장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어요. 이하온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다더구나.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헤어져라. 싫습니다. 강윤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 같으냐? 이건 명령이야. 전 하온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강윤석이 비웃었어요. 그 딴 여자를? 그 여자 집안이 뭐야? 아버지는 공사판 인부고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이라며. 대학도 지방대 나왔다고 들었어.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 넌 강윤석의 아들이야. 우리 회사 후계자고. 재벌가 딸과 결혼해야 해. 그게 내 운명이야. 전 하온이만 있으면 됩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회사도 재산도 후계자 자리도 필요 없어요. 전 하온이랑 살 거예요. 강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가와서 도연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정신 차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도연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온이가 있어야 제 인생이 의미가 있어요.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서재를 나왔어요. 당장 돌아와. 이 자식아.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온을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인 공원에 도착했는데 하온이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하온아. 하온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도연 씨, 왜 울어? 하온은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이 안아줬어요. 아버님한테 전화 왔어요. 하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연 씨를 망치고 있대요. 제가 있으면 도연 씨는 불행해지기만 할 거래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온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제가 도연 씨한테 짐이 돼서. 아니야. 도연이 하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넌 짐이 아니야. 넌 내 전부야. 하지만 나 지금 행복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아버지 회사, 재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하온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같이 가자.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하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갈게요. 어디든. 그날 밤 둘은 집을 나왔습니다. 도연은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하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버지가 찾기 힘든 곳에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벽지는 낡았지만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요. 하온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응,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도연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도연은 이력서를 들고 여러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대기업은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중견기업은 면접을 봤어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왜요? 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상부 지시입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손을 쓴 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5군데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합격하고 며칠 후 취소. 도연은 점점 지쳐갔어요. 하온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어요. 먹어요. 하온이 말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이것밖에 없어서. 도연은 하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맛있겠다. 둘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계란은 하온의 그릇에 더 많이 넣어줬습니다. 하온도 도연의 그릇에 넣어줬어요. 서로 먹이려다 결국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 내일 꽃집 면접 봐요. 하온이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될 거야. 하온은 합격했습니다. 작은 동네 꽃집이었어요. 하온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어요. 도연이 발을 주물러줬습니다.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일도 재미있어요. 하온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어요. 힘들다는 걸, 웃으면서 견디고 있다는 걸. 도연도 결국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직원이 5~6명인 제조업체였습니다. 아버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열심히 해봐요. 우리 작은 회사지만 나쁘진 않아요. 도연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자재를 옮기고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어서 하온과 함께 살 수 있었으니까.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온이 화장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온아, 괜찮아? 문이 열렸습니다. 하온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도연 씨. 하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어요. 2줄.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저희 형편에. 도연이 하온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할 게 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린 가진 게 없는데. 할 수 있어. 우리 꼭 잘 키울 수 있어. 도연은 하온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아기가 행복해. 진짜 행복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온도 울면서 웃었어요. 그날부터 도연은 달라졌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온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었습니다. 과일도 사주고 싶고 고기도 사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하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온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특별한 선물,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선물, 반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면 손이 붓는다고 들었어요. 그럼 반지를 못 끼겠죠.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도 매일 할 수 있는 게 뭘까? 브로치였습니다. 브로치라면 언제든 달 수 있었어요. 임신해서 몸이 불어도, 아기를 낳아도, 늙어서도. 도연은 퇴근 후 공방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공예 공방이 있었어요.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공방으로 갔습니다. 하온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잔업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 언젠가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 높이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루비를 사러 보석상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을 들고 갔어요. 여러 루비를 봤습니다. 가장 빛나는 걸 골랐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선명했습니다. 붉은 빛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거 주세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선물이신가 봐요? 네. 제 전부를 위한 선물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어디에 박을까 고민했습니다. 날개 끝에 박으면 흔했어요. 처음에 박으면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운데는 너무 튀었어요. 셋째 날개깃. 거기였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 자신의 심장을 하온에게 주는 의미였어요. 2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3시간씩 작업하느라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회사에서 졸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하온이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일이 좀 바빠서. 도연은 웃었습니다. 하온에게 들킬 순 없었어요. 브로치를 2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똑같은 위치에 박힌 루비. 하나는 하온에게 줄 거였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간직할 거였습니다. 서로의 심장을 나눠 가지는 의미였어요. 세상에 단 2뿐인 브로치. 하온의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잠든 하온을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하온아. 하온이 눈을 떴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생일 축하해. 도연의 손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하온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브로치가 나왔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루비가 빛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직접 만들었어. 2달 동안. 도연이 주머니에서 똑같은 브로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하온의 눈이 커졌어요. 2개예요? 응. 하나는 너 거, 하나는 내 거. 세상에 이것 2뿐이야. 우리 둘만의 브로치. 왜 여기에 보석을 박았어요? 하온이 셋째 날개깃의 루비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 내 심장 반쪽을 너한테 주고 내 심장 반쪽을 내가 받는 거야. 우리 떨어져 있어도 이걸 보면 서로를 느낄 수 있게. 하온은 브로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평생 몸에서 떼지 않을게요.
이게 있는 한 도연 씨 사랑을 잊지 않을 거예요. 나도 평생 달고 다닐 거야. 도연은 브로치를 받아 하온의 옷에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셔츠에도 브로치를 달았어요. 두 개의 루비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것처럼.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저도요. 도연 씨. 그날 저녁 작은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하온은 계속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이게 꿈은 아닌지 확인하듯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하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도연이 하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행복할 거야. 아기 낳고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어요. 그때는 둘 다 몰랐습니다. 석 달 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행복이 이렇게 짧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좁은 방에서 둘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온은 브로치를 손에 쥐고 잠들었어요. 도연은 그런 하온과 하온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온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어요. 아직 밖에서 보면 잘 모를 정도였지만 옷을 입으면 느껴졌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도연은 매일 아침 하온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귀를 대고 들었어요.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곳에 아기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거나요. 괜찮아요. 아니야. 말해봐. 뭐든 사올게. 하온이 웃었습니다. 그럼 고기 먹고 싶어요. 삼겹살. 알았어. 오늘 퇴근하고 사올게. 도연은 회사로 갔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퇴근길에 정육점에 들렀어요. 삼겹살을 샀습니다. 좋은 부위로 골랐어요. 비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온이 고기를 구웠어요.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맛있게 먹어. 도연이 구운 고기를 하온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하온도 도연의 접시에 놓았어요. 서로 더 먹이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먹어요. 일하느라 힘들잖아요. 너랑 아기가 먹어야지. 결국 하온이 더 많이 먹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보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자주 사줄 수 없었어요. 과일도 비쌌습니다. 영양제는 더 비쌌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회사 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도연은 저녁에 공사장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하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난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온이 걱정할까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몸이 이상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막혔어요. 밥을 먹어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도연 씨, 얼굴이 안 좋아요. 아파요? 하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 도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잠은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새벽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온을 위해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5층 건물 작업이었습니다.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도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철근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숨이 가빠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어요. 세 계단, 네 계단,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4층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발이 허공을 밟았습니다. 몸이 기울었어요. 철근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조심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손이 난간을 놓쳤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추락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브로치를 받고 우는 얼굴, 배를 쓰다듬는 자신의 손. 미안해, 하온아.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야. 아빠가 너 보지도 못하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온은 병원 복도를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강도연 씨 보호자시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온은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하온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어요. 제발 도연을 살려달라고.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어떻게 됐어요? 하온이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수술은 했습니다. 척추 골절, 두개골 골절, 갈비뼈 골절이 있어요. 뇌출혈도 심했고요. 살 수 있나요? 하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일주일이 고비예요. 깨어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온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냈어요. 도연 씨. 하온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일어나야 해요. 우리 아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려는 건 아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중환자실을 나왔을 때 원무과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하온은 원무과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비가 1,200만 원입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100만 원이고요. 선입금으로 일주일치를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 하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야 하나요? 네. 오늘 안으로 입금하셔야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온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없나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하시잖아요. 병원비가 없으면. 직원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온은 알았습니다. 하온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1,900만 원.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카페 사장님에게, 꽃집 사장님에게 모두 미안하다고 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은행에도 전화했습니다. 담보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대출이 어렵습니다. 하오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휴대폰, 손수건, 그리고 구겨진 명함 한 장. 강윤석 회장, 도연의 아버지. 1년 전 도연의 지갑에서 몰래 꺼낸 명함이었어요.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오는 명함을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 전화를 걸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살려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이나 틀렸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여보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하온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도연 씨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혼수 상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병원비가 1시간 안에 가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까만 코트에 비서를 대동한 강윤석이었어요. 하온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강윤석은 하온 앞에 섰습니다. 차갑게 하온을 봤어요. 하온의 배를 봤습니다. 불룩한 배.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애가 생겼구나. 하온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강윤석은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뭐라 말하고 들어갔어요. 도연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꽂힌 아들을 내려다봤음에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자. 복도 끝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문을 닫았어요. 강윤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온은 서 있었어요. 앉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내마. 하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강윤석이 하온을 봤습니다.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어요. 넌 뭘 해줄 건데? 하온은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병원비를 내면 그럼 넌 나한테 뭘 해줄 거냐고. 강윤석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상담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온은 서 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떨렸습니다. 강윤석은 의자에 기댄 채 하온을 내려다봤어요. 마치 거래 상대를 평가하듯 천천히 냉정하게 훑어봤습니다. 말했잖아. 내가 병원비를 내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거냐고. 하온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윤석은 비서를 향해 턱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 우선 이걸로 당장 급한 건 해결해. 하온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봉투를 만지기 직전 멈춰섰습니다. 이 돈을 받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천천히라도 반드시. 하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윤석이 비웃었어요. 낮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갚겠다고? 내가? 그 돈을 언제 갚을 건데? 10년? 20년? 평생 일해도 못 갚을걸? 하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 고통이 차라리 나았어요. 강윤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한테 붙어 있으니까 이 꼴이 난 거야. 가난한 집안 여자가 무슨 꿈을 꾸고 재벌 아들이랑 도망쳤어? 이게 내가 원했던 현실이야. 하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강윤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고 싶지? 네. 하온의 대답은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 강윤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온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이 깨어나기 전에 떠나. 흔적도 남기지 말고. 하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것도 없애. 우리 집안에 그런 애는 필요 없어. 하온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두 손으로 꼭 껴안았어요. 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작고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었어요. 안 됩니다. 하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도연 씨 아이예요. 우리 아기예요. 제발, 내 아기, 우스운 소리 하지 마. 그건 그냥 사고야. 너희 같은 애들이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낳아? 강윤석의 말이 하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하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발이요. 제발 아이만은. 하온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하지만 강윤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해. 도연을 살릴 거야. 그 애를 지킬 거야. 둘 다는 안 돼. 하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강윤석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혹한 거래를 제시하는 사업가의 표정뿐이었어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 내가 도연을 사랑한다면. 강윤석이 일어섰습니다. 하온을 내려다봤어요. 내일 아침까지 답을 줘. 그때까지 병원비는 내가 낸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내 대답에 따라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마. 강윤석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깨어나서 내가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순간 치료는 중단이야. 알아들었지?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어요. 하온은 혼자 남았습니다. 상담실의 형광등만이 쌩쌩거리며 돌아갔어요. 하온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온은 배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복도로 나왔을 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환자들이 걸었고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온에게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연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온몸에 튜브가 꽂혀 있었고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하온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같았어요. 하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연 씨. 하온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하온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작아서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에 생명이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어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하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중환자실 앞에 앉아 도연을 봤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하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도연의 얼굴을, 그의 손을, 기계에 연결된 그의 몸을 봤습니다.
하오는 손을 유리창에 다시 댔습니다. 마치 도연을 만지는 것처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렸어요. 하온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온은 멈춰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곧 사라질 별들이었습니다. 하온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온은 좁은 여인숙 방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감싼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온의 심장이 멎었어요.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강윤석이 들어섰어요. 뒤따라 비서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시간 다 됐어. 가자. 강윤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온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저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싫어요. 못 가요. 선택권이 없어. 어제 말했잖아. 강윤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온은 더 움츠러들었어요. 배를 2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제발이요. 아이만은 도연을 살리고 싶지 않아? 강윤석의 말에 하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강윤석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하온에게 다가왔어요. 일어나세요. 비서가 하온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온은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비서가 하온을 일으켜 세웠어요. 놔주세요. 제발. 하온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놓지 않았어요. 강윤석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서들이 하온을 끌고 나갔어요. 여인숙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하온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하온은 차에 올랐습니다. 강윤석이 반대편에 앉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하온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었고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온에게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는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병원 앞에 멈춰 섰어요. 간판에는 산부인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려. 강윤석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하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윤석이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하온을 재촉했어요. 하온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병원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간호사가 1명 있었어요. 강윤석이 간호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중년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의사는 강윤석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온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자태를 한 여자였어요.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강윤석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여보, 여기 왜?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도연의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윤석을 똑바로 봤어요. 강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지금이요. 도연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윤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병원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하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무언가 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강윤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강윤석이 손을 저었어요. 도연의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강윤석의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윤석이 하온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야. 하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강윤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들에게 눈짓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하온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나를 따라와요. 하온은 망설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기다렸어요. 하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하온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둘은 병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골목이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하온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어요.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하온은 창밖을 봤어요.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앞을 보며 말했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는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갔어요.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작은 한옥이 보였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먼저 내렸어요. 하온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옥 대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눴어요.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하온을 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하온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바닥을 덮였어요. 하온은 주저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풀렸어요. 도연의 어머니가 하온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아요. 하온은 고개를 들어 도연의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병원 기록에는 중절이라고 남을 거예요. 내 아들도 세상도 그렇게 알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아이를 낳고 지킬 수 있어요. 하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도연의 어머니가 하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사랑한 사람이니까요. 그 아이라도 지켜야죠. 하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도연의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서. 문이 닫혔습니다. 하온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눈을 감았다 다시 떴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디선가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손가락은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곧 의사가 들어와 손전등으로 도연의 눈을 비췄습니다. 강도연 씨, 제 말 들리십니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가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하세요. 오래 누워 계셨으니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추락하던 순간 하늘이 보였던 것, 얼굴을 스치던 바람, 그리고 하온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하온. 가까스로 말이 나왔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의사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조금씩 마셨지만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는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계십니다. 곧 오실 거예요. 하온이는요? 이하온. 의사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대답 대신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적으며 말했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많이 약하십니다. 의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온은 어디 있는 걸까? 왜 여기 없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 강윤석이 들어왔어요. 도연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옆에 서서 차갑게 굳은 얼굴로 내려다봤어요. 깨어났구나. 하온이는 어디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윤석은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없어. 떠났어. 뭐라고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강윤석이 도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칠라. 무슨 소리예요? 하온이가 왜 떠나요? 강윤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편지를 꺼냈어요.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하온의 글씨였어요. 도연 씨, 이런 가난한 삶을 살려고 당신과 만난 게 아니에요. 좁은 방에서 사는 게 지쳤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우리 다신 보지 말아요. 찾지 마세요. 편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눈에서 초점이 흐려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에요. 하온이가 이런 말을 할 리 없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윤석은 차갑게 내뱉었어요. 편지에 다 나와 있잖아. 그 여자는 내 돈이 필요했던 거야.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윤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가기 직전 멈춰서서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도 없애더구나. 자신한테 짐이 될까봐.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이도, 하온이 아이까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나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온을 찾을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도 봐둬라. 강윤석이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임신 중 절수술 확인서.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어요. 도연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휠체어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게 멈춰 있었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넓은 저택이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도연은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숨이 막혀서였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벨벳 상자가 서랍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브로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하온에게 준 것은 이미 떠나버렸죠. 그녀가 가져간 걸까? 아니면 버린 걸까? 브로치를 꺼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브로치를 비추자 루비가 붉게 빛났습니다. 마치 피처럼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어요. 가슴에 댔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하온도 지금 어딘가에서 저 브로치를 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버렸을까? 세상에 단 둘뿐이라던 브로치. 서로의 심장을 나눠 가졌다던 약속. 브로치를 다시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다시 서랍을 열고 말았습니다. 브로치를 손에 쥐고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빛이 방 안을 채웠어요. 도연은 브로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루비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온은 시골 한옥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진통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쓸어주며 힘을 내라고 격려했어요. 새벽녘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고 연약한 울음이었지만 하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어요. 아들입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온은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하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아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과 하온에서 한 자씩 따온 이름. 둘이 함께 지었던 이름이었어요. 아이는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온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하온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서라도 키워야 한다고. 석 달을 한옥에서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돌봐줬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온은 도시로 돌아가야 했어요. 혼자서 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에 삐걱거리는 문이었어요. 하지만 둘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꽃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어요. 도화를 업고 일했습니다. 꽃을 다듬고 물을 주고 손님을 맞았어요. 도화가 돌이 됐을 때 하온은 브로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브로치였어요. 붉은 루비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닿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지만 루비는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하온은 브로치를 단 하루도 떼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도 잠잘 때도 도화를 안고 있을 때도 브로치가 있어야 도연과 연결된 것 같았어요. 이것만이 그가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화가 5살이 됐을 때 꽃집 사장님이 은퇴한다고 했어요. 가게를 넘겨받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온 씨가 맡으면 어떨까요?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하온은 망설였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돼요. 하온 씨만큼 이 가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꽃집을 물려받았어요.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하온 꽃집.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였어요. 일은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와야 했어요. 도화를 재운 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시장에서 꽃을 고르고 값을 흥정했어요. 가게로 돌아와 꽃을 정리하고 진열했습니다. 도아가 일어날 때쯤 아침을 차렸어요. 엄마, 피곤해? 도아가 물었습니다. 하오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도아를 키워야 했으니까. 도아가 10살이 됐을 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오는 요리학원에 보냈어요. 학원비가 비쌌지만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도아는 열심히 배웠어요. 집에 와서 하온에게 해주곤 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칼국수였습니다. 하온은 한 입 먹었어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도연에게 끓여주던 그 맛이 났거든요. 도연이 그렇게 좋아하던 맛이었어요. 맛있니? 도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온은 눈물을 훔치고 웃었어요. 응, 정말 맛있어. 도아가 18살이 됐을 때 동네 칼국수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을 뽑고 국물을 끓이며 배웠어요. 사장님은 까다로웠지만 손맛이 좋았습니다. 도아는 열심히 배우고 익혔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도아는 이제 혼자서도 가게를 꾸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가게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대요. 가게를 팔아야겠어. 도아야, 내가 인수하면 어떨까? 도아는 망설였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온이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돈을 꺼냈어요. 도아가 일하며 모은 돈과 합쳤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았어요. 23세 도아는 가게 주인이 됐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도아 칼국수? 직접 디자인한 간판이었습니다. 도아 칼국수로 할래요. 하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아. 그 이름이 간판에 걸린다니. 왜 그 이름으로? 제 이름이잖아요. 엄마가 지어준 예쁜 이름. 하온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아는 몰랐어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에서 왔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도아의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어요. 하온은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날도 가게 앞을 지나다 창문 너머로 도아를 봤습니다. 손님에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온은 가슴에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키웠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온은 우산을 펼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도연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어요. 하온을 잃었고 아이도 잃었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신 좀 차렸겠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결혼해라. 박 회장 딸이야.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좋아. 서류 위에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싫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에 했던 바보 같은 선택을 만회해야지. 소문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났는지 네가 알아.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 모든 말을 막았습니다.
일주일 후 맞선이다. 준비해라. 도연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일주일 후 호텔 레스토랑에서 맞선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장을 입고 갔어요. 여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지현이었어요. 사진보다 훨씬 차분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강도연입니다. 박지현이에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원해서 나온 자리는 아니에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봤어요. 지연의 눈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전 이 결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집안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서요. 저도요.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우리 참 불쌍하네요.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있으세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표정에 다 나와요. 저도 있거든요.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이라서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할 사람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하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들도 이랬었죠. 사랑했지만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 석 달 후 약혼식이 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도연과 지연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대화는 조금씩 편해졌지만 마음은 멀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물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불행했으니까요. 더 불행해질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 도연은 턱시도를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렸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끝났지만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무대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로 했어요. 당신도 그러시길 바라요. 행복하세요. 연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버지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뭐야 이게. 아버지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읽더니 구겨버렸어요. 하객들을 향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부가 몸이 안 좋아서요. 결혼식은 연기하겠습니다. 도연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당장 찾아와.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턱시도를 벗어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하온과 도망쳤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지금 지연도 행복할까? 그녀가 선택한 남자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브로치를 꺼냈어요. 붉은 루비가 석양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도연은 브로치를 가슴에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넌 어디 있어? 하온아.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한 침묵만이 도연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칼국수집을 다녀온 뒤 도연은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칼국수집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온을 닮은 눈빛, 그리고 브로치, 단 하루도 몸에서 떼지 않았다던 그 말.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없어졌다고, 중절했다고. 그런데 저 청년은 누구일까? 설마, 정말 설마. 넷째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30년 전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빈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떠올랐어요. 나이가 많았던 원장. 은퇴했을 겁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30년 전 산부인과 원장 찾아줘. 이름은 모르겠고 서울 서초구에 있던 병원이야. 이틀 후 비서가 연락했습니다. 원장을 찾았다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도연은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병원 정원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찾아뵙게 돼 영광입니다. 강도연입니다. 노인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회장, 알아요. 신문에서 봤어요. 30년 전 선생님 병원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연인이었던 이하온이라는 여자가.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 임신 중절 수술 기록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정원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도연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따라오세요. 노인이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뒤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어요. 노인은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건넸어요. 언젠가 당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간직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과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부터 봤습니다. 젊은 하온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하온은 지쳐 보였지만 아기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도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내게 거짓말을 했어. 하온 씨는 아이를 지웠다고, 너를 버렸다고 말했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그녀는 너를 살리기 위해 떠난 거야. 내 아버지가 병원비를 조건으로 아이를 없애라고 강요했어. 하온 씨가 거절하자 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지. 나는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몰래 하온 씨를 시골 조산원으로 보냈어. 병원에는 거짓 중절 기록을 남겼고 내 아버지도 너도 그렇게 믿게 했어. 하온 씨는 아들을 낳았어. 건강한 아이였어. 내게 미안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지켜줄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이니까. 하온 씨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녀는 널 살렸어. 너와 아이를 모두 지킨 거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찾아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셨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노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하온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도연을 살리기 위해 떠난 거였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걸 견딘 거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브로치를 몸에서 떼지 않았어요. 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온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사진 속 아기를 봤습니다. 칼국수집 청년이 떠올랐어요. 도아, 자신의 아들. 미안해. 하온아,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그녀를 오해했습니다. 미워했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병원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에 올라 브로치를 꺼냈어요. 루비가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심장처럼 따뜻했어요. 도연은 브로치를 가슴에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하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하온. 웃던 얼굴, 울던 얼굴, 모두가 그리웠어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있었어요. 도화 칼국수?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온을 만나야 했어요. 도연은 다시 도화 칼국수를 찾았습니다. 온종일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도아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니.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라니.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이름이 혹시 도아인가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의아한 눈빛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도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어머니는 잘 계시고요? 제 어머니를 아세요? 도연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도아의 얼굴이 번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도아가 긴장한 얼굴로 도연을 봤습니다. 숨을 멈춘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야.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겨우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닦이지도 않았어요. 30년 전 내 어머니와 나는 사랑했어. 하지만 헤어졌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어. 그런데 며칠 전에 진실을 알게 됐어.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하온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도아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사진이 테이블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내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도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그렇게 젊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낳았구나. 그렇게 혼자 견뎌냈구나. 어머니가 혼자 너를 낳고 키웠어. 나는 그것도 몰랐어. 도연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젖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도아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30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왜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없는지, 엄마는 왜 혼자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도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엄마를 만나러 가야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하온을 만난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도아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함께 가요. 도아와 도연은 하온 꽃집 앞에 섰어요. 2층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도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줬어요. 먼저 계단을 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였어요. 도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온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어요. 도아야. 하온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아들 뒤에 선 남자가 보였어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 얼굴. 늙었지만 틀림없이 도연이었습니다. 하온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손이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온아.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그 따뜻했던 목소리. 하온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 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겨우 나온 소리였어요. 하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도아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하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벽에 기대 간신히 버텼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온의 손이 너무 떨려 찻잔을 들 수도 없었어요. 찻잔이 받침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도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대신 차를 내왔습니다. 도연과 하온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도연은 하온의 얼굴을 한없이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온도 도연을 봤습니다. 백발이 섞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미안해.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날 버렸다고 믿었어. 아이도 지웠다고 믿었어. 30년 동안 원망했어. 하온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받았어. 진실을 알았어. 넌 나를 살렸고 우리 아들도 지켰어. 혼자서. 도연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온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일하며 닳고 다른 손.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을 버텨냈구나. 도연은 하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었어요. 하온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없이 울었습니다. 브로치 계속 달고 있었다며? 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하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브로치를 만졌어요. 손끝이 루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단 하루도 떼지 않았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하온이 자신의 브로치를 떼어냈어요. 손이 떨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떼어내 도연의 건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브로치가 촛불 아래 빛났습니다. 똑같은 날개 모양, 똑같은 크기, 셋째 날개깃에 박힌 붉은 루비, 세상에 단 둘뿐인 브로치. 두 사람은 브로치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단 둘뿐이라고 했죠. 하온이 울며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심장을 나눠 가진 거라고 했어. 도연이 두 브로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는 하온의 손에, 하나는 자신의 손에 쥐어줬어요. 하온의 손이 브로치를 꽉 쥐었습니다.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내 심장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내 거야. 하온은 브로치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몸을 떨며 울었어요. 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하온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온을 안았어요. 하온도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온기였어요. 두 사람은 한없이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도아는 조용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부모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두 개의 브로치도 촛불을 받아 붉게 반짝였어요. 루비가 마치 두 개의 심장처럼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 올릴게요.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